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선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 과정도 알아봤고,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구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노트는 122쪽, 교과서는 158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인구 구조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인구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예요. 통합사회 시간에 작년에 살짝 본 적이 있을 텐데, 특정 지역의 인구를 이런 식의 그래프로 나타내서 연령별, 그리고 이렇게 남녀 나눠서 성별, 그래서 이렇게 연령별로 각각 몇 명이냐 이런 식의 자료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인구 구조를 파악하는 하나의 그 재료, 도구가 되는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얘를 뒤에서도 계속 살펴볼 건데 이런 식의 자료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인구가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느냐를 파악을 합니다. 자, 인구 구조는 연령별 인구 구조를 살펴볼 수도 있고 성별 인구 구조를 살펴볼 수도 있어요. 둘 다 유의미하게 그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이 됩니다. 자, 일단 연령별 인구 구조를 좀 볼까요? 연령별 인구 구조는 출생, 사망, 전입, 전출, 즉 사회적 증감, 자연적 증감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이 연령별 인구 구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특정 지역의 인구 구조를 파악을 하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인구를 연령별로 나눌 때는 자,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세요. 이 숫자를 0세에서 14세까지는 우리가 유소년층이라고 부르고요. 15세에서 64세까지는 청장년층, 우리는 청장년층에 속하겠죠. 그리고 65세 이상부터를 우리가 노년층이라고 부릅니다. 연령별로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인구를 나누어서 각각의 그 연령층에서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조는 어떠한 상황인지를 좀 파악을 해봅시다. 일단 요 자료,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를 좀 볼까요? 자,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변화를 쭉 보고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참고로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이후에 2015년 이후에 2016년부터 최근 2021년까지 이 인구 구조 변화에 아주 큰 전환점은 좀 그런가? 전환점이라기보다는 아무튼 특징할 만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고 이 이후에도 주목해야 될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소년층 비율과 유소년층 비율과 노년층 비율이 2016년부터 뒤집어져요. 네, 이런 변화들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변화의 흐름들을 좀 보면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살펴봤을 때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청장년층 비율이 줄어드는 게 잘 나오지 않지만 이 두 층은 계속 비율이 줄어들고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이런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노년층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조의 특징입니다. 자, 얘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하지만 지역별로 조금 나눠서 연령별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해요.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은 교육 기회나 일자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노년층은 농어촌 지역, 농산어촌 지역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따졌을 때는 이런 분포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연령별 인구 구조는 이렇게 나타난다. 차이가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성별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성비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성비는 통합사회 때도 배웠죠. 여자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집단에 어떤 집단에 여자의 숫자, 남자의 숫자가 있을 때 이 여자의 숫자를 자 100이라고 가정하자 했을 때 여자가 100이라면 남자는 몇 명일까? 요게 바로 성비라는 개념입니다. 즉 성비가 100 이상이다라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라는 이야기고 성비가 10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거에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났으나 점차 이 남아 선호 사상이 완화되면서 출생 시의 성비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자연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태어날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약간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남아 선호 사상이 겹쳐지면서 이 출생했을 때 기준으로 이 성비가 남자가 훨씬 더 많은, 즉 성비가 100보다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러나 이런 남아 선호 사상이 완화되면서 성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100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 전반적인 성별 인구 구조를 파악해 보면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성별 인구 구조를 연령대별로 잘라보거나 지역별로 잘라보면 분포가 또 재밌게 나타나요. 자, 출생 시에는 남초 현상, 그러니까 성비가 100보다 커지는 거죠. 그런데 노년에 이를수록 여초 현상, 즉 성비가 100보다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단원에서도 했었죠. 자,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나 관광도시 혹은 촌락 등은 여초 현상이 나타납니다. 촌락 지역,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왜 여초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앞에 사단원에서부터 방금 여기서도 살펴봤어요. 자, 반면에 중화공업도시, 그러니까 2차 산업이 발달한 도시 혹은 군사도시 등은 남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산업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성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지노트 오른쪽에 보이는 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칼라라 보고 싶으면 교과서 159쪽으로 가서 자료 4번 지도를 참고해 보세요. 자, 우리 지금 방금 정리한 이 내용을 그래프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59쪽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요 그래프가 바로 인구 피라미드라는 겁니다. 자, 요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1960년 그리고 2015년, 2050년 이렇게 세 시기별로 인구 피라미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볼 수 있어요. 즉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960년대를 볼까요? 유소년층의 비율이 높고 노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인구 피라미드를 우리가 피라미드형이라고 불러요. 피라미드 모양이죠. 자, 높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을 갖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지난 동영상에서 배웠던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 단계에서 1단계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2015년이 되면 현재와 가까운 상태. 지금 출생률이 일단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사망률도 줄어듭니다. 즉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형태는 이렇게 피라미드형에서
이런 형태로 바뀌었죠. 얘를 종 모양이다 해서 종형 피라미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피라미드형 인구 피라미드고 얘는 종형 인구 피라미드예요. 자, 이 종형 인구 피라미드는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사망률도 낮고 출생률도 낮은 그 앞에서 살펴봤던 인구 성장 단계에서는 4단계에 해당하는, 그래서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면, 지금 2050년이니까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극단적으로 선생님 표현해 볼게요. 요렇게 생긴 인구 피라미드가 요렇게, 아이고 너무 그런가? 요렇게 이 밑에가 완전히 만나버리는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의 피라미드를 방추형이라고 말해요. 방추. 그물 밑에 다는 방추. 얘는 낮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로 인구 구조가 변하는 특성은 이 종형과 흡사한 것 같으나 출생률이 너무 낮아지는 바람에 이때부터는 방추형부터는 절대적인 인구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사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맞닥뜨리고 있다. 그래서 인구 문제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인구 피라미드를 분석하는 내용. 지금 요 인구 피라미드는 우리나라 전체를 기준으로 두고 살펴본 거지만 지역별로도 각각의 인구 피라미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피라미드에서 성별 그리고 연령별 인구 구조를 파악해서 그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특성 내지 인구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앞서 그래프에서 살펴본 내용 바탕으로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그러면? 자, 1960년 출생률이 높고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이 되면 출생률이 일단 낮아지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감소하게 되고 사망률 역시 낮아졌기 때문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형 피라미드가 나타나죠. 자, 2060년에 가보면요. 평균 수명 증가와 이 출생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중위 연령이라는 개념은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줄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 줄로 쭉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자,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 손들어. 너 몇 살이야? 이게 중위 연령이에요. 이 중위 연령은 해당 사회에, 해당 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노령화가 진행이 되었느냐 혹은 얼마나 젊은 사람의 비율이 많느냐를 파악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실제로 인구가 막 성장하고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는 뭐 베트남 이런 지역들은 이 중위 연령이 20대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위 연령이 40대 후반, 5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위 연령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것은 해당 집단의 이 노령화, 인구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면 이 두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으로 인구 부양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얘는 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요 인구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구 문제들, 즉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고령화, 뭐 저출산 뒤에서 나올 겁니다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게 될 개념이에요. 자, 인구 부양비라는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양비라고 하니까 비용을 말하는 줄 아는데 그 비용할 때 비가 아니에요. 비율이에요. 비율. 인구 부양비라는 것은 자, 똑같이 쓰세요. 인구 부양비라는 것은 한 사회의
생산 가능 연령, 생산 연령 인구, 즉 청장년층에 대한, 왜 갑자기 노란색이 됐지? 청장년층에 대한 비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을 이야기해요. 비율.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비라는 말을 코스트라고 꼭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청장년층 분의 비생산 연령, 즉 유소년층 플러스 노년층 곱하기 100을 하면 인구 부양비가 나옵니다. 얘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 부양비의 변화를 좀 살펴봅시다. 즉, 각 연령층별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구 구조를 파악을 하면 해당 지역의 인구 부양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비라는 것은 청장년층분의, 또 써줘야지, 청장년층분의 유소년층 곱하기 100을 한 거고, 노년 부양비라는 것은 청장년층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분의 유 플러스 노 곱하기 100을 한 거죠. 자, 우리나라 인구 부양비의 변화를 보면 지금 여기까지 왔겠네요. 과거에는 출생률이 높은 시절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청장년층 인구가 출산율이 워낙 높다 보니 그 부양을 해야 할 청장년층 인구 대비 유소년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총 부양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96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청장년층 인구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총 부양비가 낮아져요. 이후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감소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총 부양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서 부양비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청장년층 인구 대비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 생산 가능한 연령, 어디였냐? 이 생산 연령 인구에 비해 비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계속 갑시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감소해요. 이미 2016년 기준으로 유소년층 비율이 노년층 비율보다 더 적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세 개의 연령층 중에서 유소년층 인구의 비율이 제일 작습니다, 지금. 자, 노년층 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노령화 지수라는 것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자, 또 중요한 개념 하나 나왔습니다. 자자.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일단 유소년층분의 노년층의 인구예요. 유소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을 하면 노령화 지수가 나오는데, 자, 얘를 우리가 노령화 지수를 파악하는 이유는 출생률이 낮아지고 사망률도 낮아지는 이런 사회에서 유소년층은 앞으로 장래의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노령화 지수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떤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인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지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느꼈겠지만 이 인구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 구조를 파악해 보건대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서 야기되는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불행하지만 일단 예측이 가능합니다. 인구 문제는 항상 예측이 가능해요.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예외가 거의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큰 사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문제는 예측할 수 있는데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라는 게 아주 큰 문제예요. 자, 지금 뒤에 이어질 한지노트 125쪽부터 이어질 내용들이 바로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금 우리나라의 인구에 대해서
배운 부분들을 가지고,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봤나요? 일시정지하고 다 풀고 오세요. 선생님이 백날 풀어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각자 풀어봐야 돼요. 자, 일단 13번 먼저 봅시다. 그래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제목을 먼저 본다. 시도별 인구 구조가 나타난 자료예요. 2015년 자료고요. 자, 각 시도별로 유소년층 인구 비중과 노년층 인구 비중이 나오네요. 이 두 가지 자료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청장년층 인구 비중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소년층 플러스 노년층을 100에서 빼면 그게 청장년층 비중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하나하나 좀 볼까요? 전국 평균이 나와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전국 평균을 이렇게 나눠놓고 한번 봅시다, 이제. 자, 1번. 세종은 총 부양비가 가장 높다. 총 부양비라는 개념은 유소년 부양비 플러스 노년 부양비예요. 즉, 청장년층분의 유소년 플러스 노년층 곱하기 100을 하면 총 부양비가 나옵니다. 다른 시도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총 부양비가 가장 높으려면 유소년층 플러스 노년층을 한 값이 제일 크다라는 이야기인데, 세종은 대충 이 둘을 이렇게 해서 이 둘을 대충 더해보면 한 30 정도 돼 보이죠. 그런데 저기 끝에 전남 한번 볼까요? 야는 대충 더해도 한 34라고 대충 때려 맞춰도 세종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전남 노년 부양비가 가장 낮다. 낮기는 가장 높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소년층 인구 비중과 노년층 인구 비중이 있으니까 청장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비중을 하면 되겠죠. 자, 부산은 여기 있네. 충북 여기 있네. 부산은 충북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대요. 자, 어디 한번 보자. 충북과 부산은 노년층 인구 비중은 비슷해요. 노년층 인구 비중이 비슷한 상태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충북은 14 정도 되고 부산은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한 12% 정도 되네. 자, 그러면 노년층 인구 비중이 비슷하니까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충북 지역이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부산보다 작겠죠. 그죠? 근데 모는 작은데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더 크니까 충북이 부산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충북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자, 4번 경기는 일단 3번이 답이니까 다 틀렸겠지? 봅시다. 경기는 울산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대요. 자, 울산과 경기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조금 차이 나긴 하지만 그냥 비슷하다고 쳐. 그리고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한 요 정도 2%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청장년층 인구 비중은 누가 더 높다? 울산이 더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땡. 자, 모든 광역시는 전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대요. 자, 노령화 지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유소년층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모든 광역시는 전국보다, 자, 일단 광역시를 찾아야겠지? 요 흰색 세종, 울산, 얘네 둘, 얘네. 자, 모든 광역시가 전국보다 노령화 지수가 과연 정말 높으냐? 일단 전국의 노령화 지수를 구해볼까요? 자, 전국의 노령화 지수 10한 4분의 유소년층 14라고 잡고 한 13? 13 정도 할까요? 가운데보다 조금 14에 가깝긴 하지만 100을 하면 전국의 노령화 지수가 돼요. 사실 뭐 계산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얘들아,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 유소년층 전국과 같은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유소년층 비율을 보세요. 얘네들. 자, 요 라인에 있으면 전국 그 수치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얘네만 봐도 유소년층 인구 비중은 비슷한데 노년층 인구 비중이 전국보다 낮죠.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낮겠죠. 그래서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인구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고 이렇게 주어지는 그래프들을 잘 해석만 하면 돼요. 문제는 요런 개념들, 요런 개념들을 제대로 알아야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20번 봅시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개의 시도의 시기별 인구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라. 봤더니 서울, 경기, 전남 지역이네요. 자, 그리고 그래프가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비교적 최근 자료들이에요. 1995년이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자, 일단 가나다 지역에서 좀 특별한 애들을 먼저 볼까? 자, 순이동률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요 중앙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가 지역은 순이동률이 플러스 값이에요. 나와 다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빠지는 지역이다라는 이야기고, 이 가 지역만 사람들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995년 이후로 계속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 지역이 어딜까? 전남, 서울, 경기 중에.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 서울이 대도시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가니까 서울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점을 잘 보세요. 1995년이면 이미 서울에 그 과밀화가 한창 진행이 돼서 교회화 현상이 90년대부터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가 서울이 아니라 얘가 경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와 다 중에서는 서울이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 전남과 서울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니까 쉽죠, 이거는 뭐. 자, 자연 증가율, 즉 출생률, 태어나는 출생률과 사망률을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냐, 즉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으냐, 혹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높으냐를 판단하면 돼요. 자,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다 지역은 2016년이 뭐야? 이미 2005년 이후로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요. 반면에 나 지역은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지역이지만, 즉 순이동률은 음의 값이지만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 값이에요. 즉 출생률이 사망률보다는 높아요. 라는 건 이 출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장년층의 비율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가 서울, 다가 전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와 다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다가 아니라 나로 바뀌어야겠죠. 니은 1995년에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가와 나이다. 나는 1995년. 즉 얘죠, 얘. 이 지표랑 요 지표를 봤을 때 일단 가는 순이동률도 플러스인데 자연 증가율도 플러스니까 무조건 증가했어. 그런데 나는 좀 따져봐야 돼요. 자, 순이동률은 마이너스 30%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30%가 빠져나왔는데 자연 증가율이 한 대충 12% 정도 됐다고 치자. 그러면 얘를 더해봐. 얼른 딱 18% 정도는 빠져나갔죠. 그래서 얘는 인구가 감소한 시도에 해당합니다. 이 나는 가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 그럼 정답은 디귿 리을인데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봅시다. 2005년에 세모네요. 세모에 순 전출을 보이는 시도는 나와 다이다. 그죠? 순 전출이라는 것은 순 이동률 요 기준으로 나가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많다라는 이야기니까 맞습니다. 2016년 요 시커먼 네모에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은 시도, 즉 자연 증가율이 음의 값으로 돌아선 시도는 다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좀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특성상 살펴봤을 때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문제에 직면할 위험성이 매우 확실하다. 이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아주 지겹도록 들었겠지만 네,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한지노트 125쪽으로 갑니다. 참고로 119쪽 그리고 124쪽에 있는 탐구활동 그 문제들은 과제로 선생님이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과제로 선생님이 그 포트폴리오 자료를 배포해 줄 테니까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해보도록 하세요. 해보도록 하세요가 아니라 하세요. 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해봅시다. 자,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저출산이라는 것은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뭐냐? 여성 한 명이 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자신의 요 일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합계 출산율이 1960년대 이후에 그 가족계획 이후로 계속 감소해 왔어요. 특히 2000년 이후에, 즉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로 대한민국이 분류가 됩니다.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출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이후로도 2021년에도 증가한 적이 없었고 아마 2022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2022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2020년에 0.83명이었는데 2021년에 빨리 네이버 찾아보세요. 합계 출산율이 2021년 기준 0.808명이었어요. 반올림에도 0.81명이었어. 그러면 2022년에는 그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0.7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 일기를 적게놨는 게 왜 문제예요? 출산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개개인의 선택이 사회 전체적인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뭐 옳다 그르다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먼저 볼까요? 자, 저출산이 지속이 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야. 자, 경제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노동력만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소비할 사람도 없어지고 투자할 사람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경제 전체가 쪼그라들면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저출산 문제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출산율은 계속 지금 줄어들어 왔지만 총 인구가 줄어들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특히 여기에 그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이런 경향이 심해졌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바람에 그래서 총 인구가 실제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적정 인구는 어느 정도이냐. 지금 인구가 많다 하는데 그러면 적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대체 어느 정도까지 적어졌을 때가 적정하냐.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저출산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자, 일단 개인적인 요인이 크겠죠. 초혼 연령이 상승했습니다. 예전처럼 결혼을 빨리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공부하는 기간도 늘어났고요. 일자리를 갖고 뭔가 그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나이가 늦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더불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만혼, 비혼, 그리고 무자녀 부부 등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된 것도 이 저출산 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가정에서 출산, 육아, 그리고 여러 가지 가사들을 전담하던 주부들이 대부분 여성이었던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한 그러니까 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회 경제적 요인 중에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자녀의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뭐 물가가 상승하니까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가 상승분보다 실제로 가계 소득 중에 자녀 양육비, 그 중에서도 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이 꺼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고용 불안 문제예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즉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기의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만한 환경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고,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 2015년 기준 자료들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달라요. 남성의 경우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용 그리고 소득의 불안정이 24.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타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타가 20.9%. 반면에 여성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압도적이고요. 그런 다음 그냥 결혼하고 싶지 않다. 결혼 생각이 없다. 라는 응답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비율로 차지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좀 재밌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일과 가정은 양립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밖에 안 돼요. 하지만 여성은 11.7%나 된다는 거. 이런 인식의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요 출산 기피 원인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안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봤더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육비 부담입니다. 보육비 부담. 교육비 아니고 보육비 부담. 이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아이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게 지금 2016년 자료인데 최근 자료는 어떻게 변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 자, 두 번째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주택비 부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느껴지죠. 나이가 많아서 혹은 뭐 무자녀이기를 원해서, 독신을 원해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 등등등등은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 이 앞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충분히 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선생님이 나중에 뒤에 여러분에게 뭔가 과제를 제시해주고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자꾸 내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선입견을 심어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나의 의견을 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책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리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얘를 공간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 지역마다 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보육비 부담, 사교육비 부담, 주택비 부담이
전체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냐? 아마도 대부분 수도권 지역, 청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을 텐데, 각 지역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출생아 숫자와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저출산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봅시다. 고령화 현상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그 어떤 사회 집단의 연령층이 높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자, 근데 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노령화 지수입니다. 앞에서 배웠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 인구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자,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 즉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2000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2017년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전체 노년 인구가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자, 고령화 현상의 원인은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유소년층 인구 비율의 감소와 플러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한 것이 이 고령화의 원인인데요.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그러니까 그 인구 부양력이 높아진 거죠. 의학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사망률이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기대 수명이 증가하게 되죠. 자, 그런데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언급하는 것이 이 저출산의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자, 영향을 보면 고령화 사회가 지속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노년 부양비가 증가합니다. 즉 청년층 인구분의 청장년층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 하는 그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부양 부담을 지게 되는 청장년층의 사회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노동력이 고령화되는 문제, 그리고 노동력 자체가 감소해버리는 문제, 그리고 연금, 의료, 복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등 국가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출산율이 높아서 청장년층이 계속 유입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고령화 현상이 저출산과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지 뻔히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진퇴양난의 상태에 처하게 됐죠. 자, 세 번째, 노년층과 관련된 실버 산업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냥 성장이 예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필요한 변화입니다. 자, 아래 그래프는 참고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공간의 변화는 과연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어렵진 않아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일단 전체 인구가 감소하겠죠. 이건 시간 문제죠. 뿐만 아니라 인구의 공간적 불평등 분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4단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도 얘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일단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변화합니다. 저출산 현상은 유소년층을 위한 문화, 교육, 의료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 어린이집 같은 거, 유치원 같은 거. 자, 이런 시설들이 유지가 어려워지겠죠.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는 노년층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기반 시설들은 점차 약화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설들이 강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계속 갑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촌락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 그리고 대도시의 구시가지 지역들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유소년층 및 청장년층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유지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이 살고 있는 동네는 그러니까 구시가지에 해당돼요. 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 4세, 6세가 지금 유치원을 가려고 하는데 유치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주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자, 노년층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도 쇠퇴하거나 방치되는 등 정주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요 문제는 특히 촌락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을, 그러니까 촌락 지역에서 위험성이 가장 큰 현상인데요. 애초에 그 산업에 종사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년층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은 누가 운영해요? 그러니까 항상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생산 가능 연령인 청장년층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정주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문제. 자, 그리고 공간적인 고립으로 인하여 지역 쇠퇴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죠.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사회 기반 시설들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주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일어나요. 유소년층의 이동은 청장년층의 이동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 노년층은 그 지역 간의 이동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년층을 유입시킬 요인이 없는 지역은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지역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에 직면하게 되죠. 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독거노인 혹은 노인 부부 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고 교통, 복지, 여가 활동, 사회적 관계망에서 낙후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야 라고 하기에는 이런 변화들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촌락 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방 중소도시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대도시에 이런 변화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정주 여건이 잘 갖춰진 대도시는 어떤 1차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인구의 유입이 더욱 활발해지겠죠.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지역 간 불평등 문제, 지역 격차 문제가 더 심화되겠죠. 도시 안에서도 이 보건 의료시설, 소비 및 문화시설 등이 갖추어진 청장년층이 유입될 만한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 안에서도 이러한 공간적인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줄 볼까요? 자, 땡땡을 위한 문화교육시설보다 땡땡을 위한 문화, 평생교육, 복지시설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즉, 앞에는 유소년층, 얘는 칸이 너무 적으니까 그냥 노인이라고 씁시다. 노인을 위한 이런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혹은 이러한 대비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한치노트 127쪽에 있는 탐구활동 문제를 선생님이 포트폴리오 과제로 제시를 할 테니까 잘 풀어보시고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쪽에 있는 탐구활동은 대단원 전체가 끝나고 나서
다른 형태로 선생님이 조금 수정을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구조 살펴봤고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직면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에 대비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게 참 정답인데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자, 임신 및 출산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지? 과연 경제적인 문제일까? 일단 한데 경제적인 이유도 중요하긴 해요. 양육비 지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보장해 주는 거.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과 육아가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합니다. 나는 교사로서의 나의 삶이 좋아요. 나는 내가 교사가 된 게 너무 좋아. 교사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잘 해내고 싶어. 하지만 나는 엄마이기도 해요. 우리 집 4세, 6세도 행복하게 잘 키우고 싶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내 안에 있어 이미. 하지만 난 말을 하진 않겠어. 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직장 내 보육시설 활성화 의미 있죠.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국공립 보육시설 턱없이 부족하고요. 직장 내 보육시설, 전주여고는 4세, 6세를 내가 데려오면 어디서 우리 4세, 6세를 보육을 해줄까? 유치원 끝나고 애들은 집에 가야 되는데 엄마가 퇴근을 못했어. 아니면 갑자기 긴급하게 뭔가 사건이 터졌어. 회의가 안 끝나. 그럼 우리 집 4세, 6세는 어디로 가지? 전주여고에 애들을 데려와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전주여고에 뼈를 묻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해봤어요. 갑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복지,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자. 집만 있어도 결혼하겠다. 혹은 집만 있어도 애기 낳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선생님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자, 등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비혼, 만혼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가족 단위의 움직임 혹은 가족 단위의 생활을 장려하고 더 가치롭게 여겨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출장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는지 기억날지 모르겠네. 자, 남성들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다가 응답률이 매우 적었지만 여성들은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노출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건 좀 우리가 교실에서 얼굴을 보고 진짜 피 튀기는, 피 튀기는이 아니지, 침 튀기는, 침도 튀기면 안 되는구나 요새는. 하여간 뜨거운 토론을 벌여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지면으로라도 한번 해봅시다. 자, 밑에 탐구활동 보세요.
영광군이 전국에서 출산율을 1위 했대요. 자, 2021년 1월 뉴스예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 영광군에서 시행되는 출산 장려 정책이 뭔지를 찾아서 한번 쓰기가 귀찮으면 밑줄이라도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출산율에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 써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써봅시다.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쓰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포트폴리오 문항으로. 선생님 지금 계속 포트폴리오 준다고 하는 게 여러 개를 준다라기보다 이 문항들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여러분이 하나로 제출할 수 있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노력은 뭐가 필요할까? 자,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여 퇴직 이후에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애초에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혹은 뭐 국민연금이네 공무원연금이네 사학연금이네 군인연금이네와 같은 이런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임금 피크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은 처음 입사를 시점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퇴직까지 입사부터 퇴직까지 월급이 계속 올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은 경력이 많은 그러니까 퇴직이 가까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임금을 많이 받아가니까 얼른 쳐내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러네. 여튼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거라고 보면 돼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입사 시점부터 일을 가장 많이 하고 회사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에 한 40대 정도? 40, 50대? 요 무렵에 임금이 이렇게 피크를 찍고 그 이후로는 임금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정년을 연장시켰을 때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그 경제적인 부담도 조금 완화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개념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살짝 언급했는데 실버 산업을 육성한다. 그러니까 노년층을 위한 산업을 육성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시켜야 한다. 그리고 고령 친화 제품의 개발. 옛날에 선생님이 그 이전 학교에 있을 때 가구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애였는데 그 지리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활동해서 얘가 노인들을 위한 가구를 디자인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내용이. 뭐 어떤 소재를 사용해서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이제 약하니까 뼈도 약하고 이제 노인들은 그러니까 이 가구가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게 대신 뭐 빨리 부서지거나 얘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얘를 벽에다 고정하는 방식으로 뭐 이런 가구였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리는 과정에서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키를 낮춰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등등 또 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확대한다. 노인 복지 정책과 편의시설을 확대한다. 네,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년층이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대 간의 갈등 문제와도 조금 연결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일자리 및 복지 비용과 관련하여 노인과 청년 세대 간의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된다. 자, 청장년층 입장에서는 부양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는 거. 자,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행동 양식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고령 운전자들을 위해서 뭐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뭐 예를 들어 뭐 평생 동안 뭐 교통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든지. 좀 현실성은 떨어지죠.
자, 고령 친화 환경 조성하고 노인 밀집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 우리 앞에서 4단원에서 나왔던 도시 재생 사업에도 이렇게 노인들을 배려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뿐만이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지정해야 된다. 실제로 꽤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공 실버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고창에 굉장히 고급화된 이 실버주택 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아주 제대로 히트를 쳤어요. 이런 거.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인구 문제가 공간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공간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일단 정주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말이 쉽지, 정주 기반 시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화된 공간, 공동화됐다는 말은 비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빈 공간을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자, 이게 구체적인 실전 방안이 나오면 우리 손잡고 용산 가야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힘내. 다 왔어, 다 왔어. 자,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였어요. 쉬워요. 이건 쉬운 문제였어. 자, 다음 자료는 가 지역의 인구 특성에 대한 것이래요. 가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랍니다. 이거 뭔가 선생님이 좋아할 것만 같은 느낌이 막 나는 그런 문제지. 자, 봤더니 가 지역은 일단 인구가, 여기가 지금 유소년층이잖아. 여기까지가 유소년층, 이렇게 잘라야겠네. 청장년층, 노년층이에요. 봤더니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고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낮은 지역이네. 그러면 농촌 지역이겠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도시는 아니겠다. 그죠? 봤더니 성비가 전국 대비 낮아요. 낮다라는 이야기는 여자가 많다라는 이야기야. 노년층 비율이 높은데 여자가 많아? 진짜 농촌이네. 중위 연령보가 전국보다 높네. 진짜 농촌이네. 유소년층 인구 비율 적고 순이동이 마이너스네. 농촌이구나. 자, A는 군산, B는 고흥, C는 거제, D는 울산, E는 포항. 일단 요 세 지역은 여초가 나타날 수가 없죠.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남초, 그러니까 산업의 특성상 지역의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일 수밖에 없어. 군산도 마찬가지. B가 정답이구나.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다음은 한국지리 원격 수업 장면의 일부입니다. 자, 합계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대. 사상 최초로 올해 인구가 자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대. 감소했어요. 자, 원인이 뭘까요? 남아선호 사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죠. 초혼 연령 상승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때문에 저출산 문제 나타나죠.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촌락과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유소년을 위한 교육, 의료 등의 시설 유지가 어려워지겠죠.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대하면 좋겠죠. 을병정이 정답입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오는 과제들 반드시 제출하세요. 이번 주 안에 꼭 제출해야 됩니다. 애썼어요.